어둠 속의 목소리, 서문. 김준호가 낡은 자동차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을 때 그는 7년 전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얀 현대 엑센트는 광주 압류장에서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이 차는 2003년 가을 대학 축제 후 실종된 대학생 이민정의 것이었다. 경찰은 도로변에 버려진 차량만 발견했을 뿐 차주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장치는 스페어 타이어 아래 숨겨져 있었고 방수 비닐로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본체에는 떨리는 글씨로 나의 진실, 이긍족트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선호 형사는 조용한 경찰서 조사실에서 녹음을 재생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떨리고 두려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소녀는 시간이 부족한 듯 빠르게 말했다. 누군가 이것을 듣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녹음은 단 2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 120초는 모든 것을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김준호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하얀 현대 엑센트에 다가갔다. 이 차는 몇 주째 김 사장의 폐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시 경매를 통해 들어온 차량으로 매년 이곳에 쌓이는 수십 대에 버려진 자동차 중 하나였다. 준호는 3년째 이 폐차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쓸만한 부품을 빼내고 나머지는 고철로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엑센트는 평범해 보였다. 색이 바랜 페인트, 찌그러진 범퍼, 금이, 간압유리. 서류에 따르면 2003년 광주 외곽도로에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7년이 지나서야 폐기 처분이 허가된 것이다. 준호가 운전석 문을 열고 시트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천은 얼룩지고 찢어져 있었다. 경찰서, 보관소에서 몇 년간 방치된 차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시트를 분리하려다 칼이 미끄러져 스펀지에 구멍이 났다. 그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준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구멍을 더 크게 벌렸다. 스펀지 안쪽에 비닐에 쌓인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살펴보았다. 비닐이 온전해서 습기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시트 스펀지 안에 숨겨둔 것이었다. 녹음기에는 검은 펜으로 민정이의 보험, 무슨 일이 생기면 재생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민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비닐 포장지에 적힌 날짜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3월 12일, 2003년.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관리자에게 전화했다. 김 사장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그 하얀 엑센트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20분 후, 준호는 김 사장의 사무실에 앉아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다. 50대에 김 사장은 20년째 이 폐차장을 운영해왔다. 그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이 차는 3년 실종 소녀 사건과 관련이 있어? 김 사장이 말했다. 이민정, 대학 축제에 가다가 사라진 애야. 이틀 후에 차를 발견했지만 본인은 못 찾았지. 준호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광주의 작은 지역에서는 큰 뉴스였다. 20세 대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었다. 30분 후, 박선호 형사가 폐차장에 도착했다. 45살인 그는 광주경찰서에서 18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이민정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이제 은퇴한 전형사, 밑에서 일하는 신참이었다. 3년의 이 차를 철저히 조사했는데 박 형사가 김 사장과 준호에게 말했다.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준호는 녹음기를 발견한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었다. 스페어 타이어 아래 숨겨져 있었고 방수 비닐로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트렁크를 완전히 분해해야만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박 형사는 녹음기와 발견 위치를 사진으로 찍고 증거물 봉투에 보관했다. 이민정 가족에게 연락해야겠어요. 이 발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 기자는 딸의 실종에 대한 답을 찾기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59세의 보험조사원인 그는 7년간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민정이를 찾기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박 형사가 그날 오후 전화했을 때 그는 집 서재에서 원래 정보 제보 요청으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이기전 씨, 광주경찰서 박선호입니다. 민정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서에 오실 수 있으세요? 기전은 경찰의 전화가 올 때마다 느끼는 익숙한 희망과 공포를 느꼈다. 딸을 찾으셨나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1시간 후,
기자는 박 형사와 김 서장과 함께 경찰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녹음기가 그들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폐차장 직원이 오늘 민정이 차에 스페어 타이어 아래 숨겨진 이것을 발견했어요. 박 형사가 설명했다. 녹음기에 있는 글씨가 따님 필체 같아 보여요. 기자는 증거물 봉투를 통해 녹음기를 살펴보았다. 필체는 확실히 민정이 것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써온 특유의 둥근 글씨체였다. 무슨 내용인가요? 기전이 물었다. 아직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박 형사가 낡은 재생기에 녹음기를 넣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민정이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기전은 7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에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민정이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기전은 7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에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을 듣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워서 이 녹음을 했어요. 조태준 교수님이 요즘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학생회 모임 후에 계속 저와 단둘이 있을 핑계를 만들어요. 지난주에는 제 어깨를 만지면서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기전은 그 이름을 즉시 알아챘다. 조태준은 2003년 광주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다. 민정이가 실종되었을 때 수색에도 참여했었다. 민정이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엄마, 아빠,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조 교수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 했다는 걸 알아주세요. 멘토링 만남이라고 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거절했는데 계속 물어봐요. 제가 더 친절하게 대하면 서울대학원 진학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녹음은 5분 더 계속되었다. 민정이는 조 교수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혼자 있으려 했던 여러 사건들을 설명했다. 대학 축제 때 뭔가 시도할까봐 두려워서 차에 녹음기를 숨겼다고 설명했다. 교수님은 우리 학과 지도교수로 축제에 참석하실 거예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말했다. 축제 후에 저를 따라올까봐 무서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발 그분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지 마세요.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녹음은 민정이가 부모를 사랑한다며 이 녹음을 들을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났다. 기전이 눈물을 닦았다. 조 교수는 수색 본부에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는 걸 도왔고 딸을 찾지 못했을 때 저를 위로해줬어요. 박 형사는 들으면서 메모를 했다. 조태준은 2004년에 광주대학교를 떠났어요. 지금은 서울국립대학교 학부장이에요. 서울경찰과 연락해서 수사를 시작해야겠어요. 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기전이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은 종종 부끄러워하거나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 서장이 말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일일 때는 더욱 그래요. 박 형사는 그날 오후 원본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조태준은 초기 수사 중 2번 조사받았었다. 2번 모두 민정이가 실종된 밤에 집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아내가 알리바이를 증명해줬다. 박선호 형사는 그날 원본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조태준은 초기 수사 중 2번 조사받았었다. 2번 모두 민정이가 실종된 밤에 집에서 학생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아내가 알리바이를 증명해줬다. 파일에는 민정이의 차량이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대학교에서 10km 떨어진 고속도로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열쇠는 시동장치에 꽂혀 있었으며 민정이의 가방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축제용 옷은 뒷좌석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차 안에는 투쟁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피도 찢어진 옷도 폭력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 주된 추론은 민정이가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는 것이었지만 부모들은 딸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형사는 교육부에 전화해서 조 씨의 현재 근무 정보를 알아봤다. 그는 현재 서울국립대학교 학부장이며 학생 업무로 여러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조 씨의 인사 파일에서 불안한 점도 발견했다. 2006년에 그의 서울대학교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고를 했었다.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소녀의 부모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신고는 철회되었다.
그날 저녁 박 형사는 수사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 기전의 집을 방문했다. 기전은 민정이가 자란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조용한 동네에 소박한 단층 집이었다. 딸의 방은 2003년과 정확히 같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실종된 딸을 위한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서울경찰이 우리 수사에 협력하고 있어요. 박 형사가 기전에게 말했다. 그들은 조 씨를 신문하고 현재 거주지를 수색할 예정이에요. 우리도 2003년의 모든 물적 증거를 재조사할 거예요. 기전은 박 형사에게 민정이의 방을 보여주었다. 옷장에 빈 옷걸이는 그녀의 차에서 발견된 옷을 상기시켰다. 마지막 학년 사진들이 게시판을 덮고 있었다. 저널리즘 대학원 지원서, 사본이 책상 위에 있었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계획이었어요. 기전이 말했다. 탐사 기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항상 사람들이 진실을 찾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 형사는 대학 행사에서 민정이와 몇몇 동급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배경에서 조 씨가 다른 학생들보다 민정이에게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민정이가 조 교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기전이 말했다. 학생들이 교수들에 대해 하는 평범한 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이 아쉬워요. 자책하시면 안 돼요. 박 형사가 답했다. 민정이는 그 테이프를 녹음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똑똑하고 신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는 아직 지역에 살고 있는 민정이의 몇몇 전 동급생들을 만났다. 조 교수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당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또는 민정이가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광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민정이의 전 절친한 친구 김소라가 점심시간에 박 형사와 만나기로 했다. 민정이가 조 교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소라가 말했다. 하지만 축제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던 걸 기억해요. 신경질적으로 보였고 복도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곤 했어요. 소라는 민정이가 처음에는 대학 축제에 대해 흥미를 보였지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했다고 회상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자신이 사랑한다는 걸 꼭 알려달라고 약속하게 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그때는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무서워했던 거네요. 박 형사는 또한 2003년 대학 축제에서 민정이를 동반할 예정이었던 박민호와도 이야기했다. 현재 인근 도시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민호는 초기 경찰 조사 이후 그날 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민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했다.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이 아저씨가 계속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꺼져 있었어요. 축제에 대해 마음을 바꿨거나 겁을 먹었나 생각했어요. 민호는 축제 이틀 전 대학교 점심시간에 계획을 확인했을 때 민정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축제를 기대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긴장한 것 같았어요. 민호가 회상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예쁘게 보일지 걱정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민호와의 대화는 원래 경찰 보고서에 없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민정이는 민호에게 축제 시작 전에 학생회 자료를 사무실에 반납하기 위해 대학교에 들러야 한다고 말했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호가 기억했다.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잠깐이면 되니까 축제장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 정보는 민정이가 축제 전에 대학교에 갈 계획이었음을 시사했고 이는 건물이 거의 비어 있을 때 조 교수가 그녀를 혼자 만날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박 형사는 즉시 서울 경찰에 전화해서 조 씨를 신문할 준비를 하고 있는 형사들과 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다. 시간표가 더 명확해지고 있었고 조 씨가 민정이에게 해를 끼칠 기회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었다. 박 형사는 월요일 아침 광주경찰서에서 서울에서 온 국가수사본부 이민숙 수사관과 김 서장을 만났다. 이 수사관은 실종자와 성범죄자 사건 전문가였다. 교육계에서의 조 씨 지위와 이 사건의 지역간 성격을 고려할 때 중앙수사본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40대 여성인 이 수사관은 미성년자를 노리는 권위자들 관련 수십 건의 사건을 담당했고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조 씨의 행동 프로파일은 전형적 패턴과 일치해요. 이 수사관이 말했다.
신뢰받는 지위에 포식자들은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길들이고 고립시켜요. 녹음은 그가 민정이에 대한 행동을 에스케레이팅하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새 수사관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들을 검토했다. 녹음기 외에도 7년간 보관된 민정이의 차와 차량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들이 있었다. 현재 과학수사 기술로 차를 재처리해야 해요. 이 수사관이 말했다. 2003년 이후 DNA 분석이 상당히 개선되었어요. 박 형사는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운송을 준비했다. 또한 대학교에서 조 씨의 인사 파일 검토를 요청했다. 오전 10시에 이 수사관은 서울경찰에 전화해서 조 씨 신문을 확인했다. 이정훈 형사가 서울 쪽 수사를 담당했다. 1시간 전에 조 씨를 데려왔어요. 이 형사가 보고했다. 민정이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요? 그가 실종된 밤의 알리바이는 어때요? 이 수사관이 물었다. 원래 이야기를 고수해요. 집에서 과제를 채점하고 일찍 잠들었다고 해요. 아내가 증명하지만 그녀는 9시에 잠들어서 그가 나중에 나갔는지 모를 거예요. 이 형사는 조 씨 거주지 수색영장을 확보했다. 조 씨가 신문 받는 동안 그날 오후 수색이 예정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조 씨의 고용 이력을 검토했다. 2004년 광주를 떠난 후 서울에서 두 대학교에서 일했다. 각 이직은 승진으로 설명되었지만 패턴이 있었다. 각 대학교에서 2년씩 근무한 후 학년 말에 이직했다. 그날 오후 이 수사관은 조 씨의 거주지 수색 보고서를 받았다. 서울 형사들은 지하 저장실에서 대학교 기념품들을 발견했다. 학생 사진들, 졸업 앨범들, 여학생들의 개인적인 편지와 메모들이 있었다. 몇몇 물품들은 민정이의 졸업반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졸업반 단체 사진 4본과 민정이, 서명이 있는 학생회 회의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왜 이런 특정 물건들을 보관했을까요? 이정훈 형사가 이 수사관에게 물었다. 포식자들은 종종 피해자들로부터 트로피를 보관해요. 이 수사관이 설명했다. 경험을 다시 살게 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력감을 줘요. 조 씨의 지하실에서 가장 불안한 발견은 여러 대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개인적 관찰이 담긴 노트북이었다. 기록들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민정이에 대한 알려진 세부 사항들과 일치하는 언급들이 있었다. 민정이 실종. 이 주전 기록된 항목에는 M 여전히 멘토링 기회를 거부. 협력 확보를 위해 더 직접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대학 축제가 사적 대화를 위한 이상적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형사는 이 정보를 받고 즉시 이기전에게 전화했다. 그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어요. 몇 주 동안 민정이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침내 답을 얻게 되어 안도했다.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요? 조 씨는 납치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거예요. 아직 민정이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기소를 진행할 만큼 증거가 충분해요. 박 형사는 또한 어려운 소식이 있었다. 민정이 차의 재검사에서 운전석과 핸들에서 클로로포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화학물질은 2003년 기술로는 탐지할 수 없었지만 현재 방법으로는 명확하게 식별되었다. 그가 그녀를 마취시켰어요. 그래서 차 안에 투쟁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그녀를 옮길 그때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클로로포름 증거는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찰 이론을 뒷받침했다. 조 씨는 민정이가 축제 시작 전 학생회 자료를 반납하러 대학교에 왔을 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수사관은 조 씨의 이전 거주지 근처에서 잠재적 매장지를 찾기 위해 지역 당국과 협력하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서울에서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이정훈 형사가 긴급히 이 수사관에게 전화했다. 조 씨가 변호사 없이 수사관들과 대화하려 해요. 거래를 원한대요.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이 수사관이 물었다. 혐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해준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다수 있다고 했어요. 이 수사관은 즉시 서울로 날아가 신문에 참여했다. 조 씨의 협력 제안은 아마도 이야기를 통제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일 것이지만 민정이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조 씨는 3일간의 구금 후 지쳐 보였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다. 이 수사관과 이 형사가 들어왔을 때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권위를 보이려 했다.
민정이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조 씨가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검찰에 어떻게 제시될지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주실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수사관은 중립적 표정을 유지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검찰 승인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어요.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사건 버전을 시작했다. 민정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학업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모의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요? 이 형사가 물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 위해 사라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축제 밤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 수사관이 말했다. 조 씨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민정이는 그날 저녁 학생의 서류를 반납하러 왔어요. 축제 후 계획에 대해 파트너와 다퉜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민정이는 자발적으로 대학교에 남아서 파일 정리를 도와줬다고 한다. 파트너에게 전화해서 계획을 취소했고 나중에 버스터미널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몇 시에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줬나요? 이 수사관이 물었다.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부산에 있는 이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 수사관은 조 씨의 이야기가 확립된 사실들과 모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정이의 휴대폰은 그날 밤 사용되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부산에 이모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두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 수사관은 조 씨의 거짓말을 계속 듣기로 했다. 그녀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줬다고 하셨는데 몇 시였나요? 9시쯤이었어요. 조 씨가 답했다. 그녀가 부모님이 즉시 걱정하지 않도록 차를 집 쪽으로 가져가 달라고 했어요. 부산에서 전화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녀가 당신을 차로 믿었을까요? 이 형사가 물었다. 우리는 학년 내내 멘토링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제 도움을 신뢰했어요. 조 씨의 이야기는 면밀한 검토하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민정이가 차를 버렸다거나 지갑이나 전체 삶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 수사관은 조 씨를 발견된 증거들과 대면시키기로 결정했다. 조 씨, 우리는 민정이의 차에서 클로로포름 잔여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조 씨의 냉정함이 약간 깨졌다. 클로로포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경찰 보관소에서 오염된 것 같아요. 우리는 또한 민정이와 다른 여학생들에 대한 상세한 관찰 정보가 담긴 당신의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이 기록들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들은 상담 기록이었어요.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들을 추적했어요. 이 수사관은 조 씨에게 민정이의 외모와 개인 습관을 부적절한 세부 사항으로 묘사한 노트북의 특정 기록들 사본을 보여줬다. 진정한 상담 기록에는 그런 관찰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상담 기록처럼 보이지 않아요, 조 씨. 이것은 감시 기록처럼 보여요. 조 씨의 변호사가 그 순간 도착해서 즉시 신문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잠재적인 변호 전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만큼 충분한 거짓말과 모순을 제공했다. 조 씨가 신문 받는 동안 박 형사는 가능한 공범자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전화 기록은 조 씨가 대학교 차량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민 경비원과 정기적으로 연락했음을 보여줬다. 박 형사는 대학교 관리부에서 일하는 상민을 찾았다. 상민은 마른, 신경질적인 50대. 남성으로 박 형사가 자신을 소개하자 즉시 초조해졌다. 저는 실종된 여학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상민이 박 형사가 어떤 질문을 하기도 전에 말했다. 실종된 여학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상민 씨. 조태준과의 관계에 대해 묻기 위해 왔어요. 상민의 성급한 부인은 만약 그가 연루되지 않았다면 가져선 안 될 사건에 대한 지식을 시사했다. 박 형사는 그를 강하게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3월 15일 당신과 조 씨 사이에 여러 통화를 보여주는 전화 기록이 있어요. 그 통화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상민은 7년 전 통화를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몸짓 언어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압박을 받자 이상민은 결국 무너졌다. 조 교수가 밤 10시쯤 전화해서 대학교에 상황이 생겼다고 했어요. 학생이 아파서 주말 전에 더러워진 것을 치워야 한다고 했어요. 상민은 조 씨가 오염된 물질을 처리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청소용품과 대학교 밴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물질들을 그가 운반하는 것을 도왔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조 씨가 토사물이고 아마 과학실험실의 화학물질일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쓰레기 봉투와 방수포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벤에 싣고 오래된 채석장으로 갔어요. 상민이 언급한 채석장은 광주에서 약 15km 떨어진 버려진 석회암 채석장이었다. 그것은 건설 잔해와 기타 폐기물을 위한 비공식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증거나 유해를 처리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는 것이다. 상민의 자백은 수사관들에게 민정이의 운명과 조 씨의 증거 처리 방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조 씨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최소한 한 명의 공범을 연루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 형사는 즉시 이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상민의 자백을 공유했다. 수색팀들은 채석장 지역에 노력을 집중해야 했고 상민은 살인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광주 외곽에 버려진 석회암 채석장에서 수색팀들이 모였다. 이 수사관이 작업을 감독하는 동안 박 형사는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처리할 법의학 전문가들과 조율했다. 채석장은 약 8헥타르를 차지했고 80년대부터 버려져 있었다. 수년에 걸쳐 건설 잔해, 오래된 가전제품, 기타 폐기물층이 쌓여 민정이의 유해 수색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찰견 담당관 김세진이 인간 유해 탐지 훈련을 받은 독일 셰퍼드 렉스와 함께 도착했다. 렉스는 수십 번의 성공적인 수색에 참여했고 연장된 매장 기간 후에도 유해를 찾는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오후 2시에 렉스는 상민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역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걔는 동쪽 벽을 따라 여러 지점에서 신호를 보냈으며 특히 건설 잔해가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쌓인 구역에 집중했다. 지하 탐사 레이더는 매장된 물질을 시사하는 지하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 레이더. 운영자들은 지하 약 4피트 깊이에서 큰 공동으로 보이는 것을 식별했으며 이는 상민이 설명한 매장 깊이와 일치했다. 오후 4시 15분에 발굴팀이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4피트의 흙과 건설 잔해 아래 묻혀있던 그들은 상민의 설명과 일치하는 파란 방수포 조각들을 발견했다. 즉석 무덤에서 꺼낸 물품들 중에는 이민정의 운전면허증, 축제 의류 조각들, 그리고 이기전이 즉시 딸의 것으로 인식한 개인 물품들이 있었다. 이것은 민정이의 졸업반 반지예요. 기전이 흙에서 깨끗해진 작은 금반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지막 학년 내내 매일 착용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오후 5시에 일어났는데 발굴 작업이 낡은 파란 방수포에 쌓인 인간, 골격 유해로 보이는 것을 밝혀냈을 때였다. 유해는 상민이 설명한 위치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곳에 있었고 싶대. 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에필로그? 조태준의 유죄 판결 5년 후 박선호 형사는 이민정을 기리는 대학교 추모원을 방문했다. 소박한 돌기념비가 다른 이들을 구한 학생의 용기를 기억하게 했다. 이제 딸의 이름을 딴 재단의 회장이 된 이기전은 매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포식적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노력 덕분에 한국 전역에 대학교에서 12명의 잠재적 범죄자들이 발견되고 저지되었다. 조 씨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었다. 상민은 공범으로 15년형을 받았다. 둘 다 교육기관의 체계적 결함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민정이의 녹음기는 국립형사사법박물관에 한 증언의 힘을 상기시키는 기념품으로 보관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계속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녀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기전이 기념비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다. 민정이는 죽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것을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사용했다. 진실이 마침내 침묵을 이겼다.